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논리적 글쓰기.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과 글의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이라든가 접근 방식이라든가 대략적인 측면의 글의 내용,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봤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란 목적성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특히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될 때는 그 글의 방향성과 목적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게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해야 될 부분은 글의 종류에 따라 혹은 과제의 종류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의미가 무엇이며 각각에서 우리가 어떠한 표현 방식, 어떠한 글쓰기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칼럼 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칼럼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 칼럼 리스트가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과 주장을 개성적인 문장과 표현으로 조리 있게 논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회적 쟁점이라는 거죠. 내 의견과 주장을 말하는 건 대부분의 글에서 다 같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에서도 내 의견 혹은 설득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죠. 내 개성적인 문장과 표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포인트가 뭐냐?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라는 겁니다. 대부분 칼럼니스트는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를 기명으로 게재를 하게 되고요. 사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면 신문 사설 같은 경우에는 사측 대부분 그 사설에도 어느 정도 그 돈을 주는 혹은 돈을 지불하는 누군가의 사측의 공식적인 견해가 익명으로 게재될 확률이 꽤 돼 있죠. 신문사 내부의 데스크급 이상 기자들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글을 쓰거나 이걸 논의를 할 만큼의 그만큼의 실력, 글쓰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칼럼니스트는 누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뭐 캔디스 오웬이라든가 미국 정치 관련된 작가인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국 사람으로는 갑자기 기억나는 게 그 마칼럼 리스트 하시는 황교익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칼럼 리스트라고 해서 꼭 무거운 주제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분이 사회적 해석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칼럼이란 것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랄까요? 좀 전문적인 글쓰기라 할까? 글 쓰는 측면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인정된 작가라든가 뭐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럼 칼럼과 사설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 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형식적인 측면부터 한번 볼까요? 일반 사설은 논리를 중시하는 서론 형식, 이 실론 형식의 글이라고 하면 칼럼은 조금 더 자유로워요. 형식이 자유로운 수필식 문장, 그러니까 에세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설 같은 경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공공 이슈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신문 사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럼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이슈를 포함해서 뭐 자연이나 계절의 변迁이런 소소한 일상사까지 그러니까 훨씬 더 일반 사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범주가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설은 신문을 발간하는 언론사의 의견. 그래서 보면 예전에 이제 영화 중에 내부자들 영화를 보면 거기 백윤식 씨가 이제 어느 신문의 사설 담당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할 때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언론사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그만큼의 힘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힘을 갖고 있는다면 칼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혹은 감상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칼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필 같은 경우에는 사진까지 글쓴이의 이름 혹은 사진이 이렇게 게재되죠.
사설 같은 경우에는 그날 회의를 통해 주제와 방향을 정하고 담당 논설위원들이 대표 집필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무기명으로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요새 아무래도 사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설을 직접적으로 볼 일은 거의 없죠.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칼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잡지에도 좀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일상에서도 어떤 분야의 칼럼니스트, 특히 영화 칼럼니스트, 허지용 씨도 약간 이런 계통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겐 조금 더 익숙한 글이 칼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칼럼,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칼럼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예시를 한번 들어서 읽어볼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글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방송에서 백종원을 백주부라고 한다. 집안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주부다. 주부는 대체로 엄마다. 백주부를 백종원 엄마라고 풀면 백종원에 대한 대중의 열광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다. 대중이 백종원을 통해 얻으려는 건 엄마의 음식, 엄마의 사랑. 그렇다, 엄마다. 최근 예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외식업자 백종원을 둘러싼 대중적 열광을 들고 마칼레니스트 황고잉이 내린 평가다. 발언 자체가 문제적이지만 일단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황교익은 집밥 백선생을 보긴 했을까? 집밥 백선생은 연령대별로 나름 안배된 하지만 요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 남자에게 백종원이 아주 기초적인 레시피와 기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타깃 시청자는 엄마의 사랑이 결핍된 한국 맞벌이 부부의 1호 자식들인 1980년대에서 90년대생이 아니다. 평생 손에 물 묻힐 일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갑자기 자기 손으로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중년 남성들이다. 그것은 집밥 백선생의 일화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방송을 하다 보면 제작진이 의도한 타깃 시청자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상세한 시청률표가 없으니 논의를 위한 일단 황교익의 말대로 1980년, 90년생들이 집밥 백선생을 열광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설령 그렇다고 해도 집밥이니까 주부가 하는 것이고 주부니까 엄마일 것이라는 자동 연상은 적잖은 의문을 남긴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집밥 백선생에서 가장 차별된 키워드는 선생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이지 좋은 선생이다. 학생의 수준에 맞춰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가르쳐준다. 이렇게 만들면 무슨 맛이 날지 상상해보라고 한 후 당량 실습부터 해서 출연자들의 결과물에 대해 리뷰해주고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유도한다. 그러니 시청자들 역시 손쉽게 따라해볼 용기를 낼 수 있다. 방송에서 나온 식재료가 다음날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은 괜히 벌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집밥과 엄마가 분리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라는 숭고한 이름 아래에 오직 여성에게만 쏠리던 가사노동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비로소 남자들에게 넘어오기 시작했다. 남자도 집밥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가 TV를 통해 전국에 유포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방영된 통조림을 이용한 생선 요리편을 떠올려보자. 왜 통조림을 쓰는가? 백종원은 생선을 사온 후 냉장고에 넣었다가 조리하고 잔여물을 버릴 때까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비린내가 나고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지에 대한 상세하게 묘사한다. 내가 본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들이 TV에서 요리를 했지만 가사노동의 덧없는 고통을 이렇게 공정하게 전달하고 설득한 사람은 없었다. 황교익이 실제로 중심주의에는 분명 경청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나 백종원에 대한 대중적 열광을 분석하는 그의 시선은 자녀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경제력도 부족한 엄마들의 죄책감을 부추긴다는 면에서 무심하고 또 잔인하다. 맞벌이로 바빠 내게 요리 한번 가르쳐준 적이 없는 엄마와 달리 부엌의 온갖 인스턴트 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백종원의 인기 비결이라고 황교익은 말한다. 그런 논리라면 아이가 집밥을 못 먹고 자라는 것이 엄마가 맞벌이를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아빠 탓 아닌가?
아빠가 돈 벌고 엄마가 살림하고 애 둘 낳아다 기르는 4인 가족 모델은 수명을 다한 지 오래다. 집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엄마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구시대적 여성 차별적 세계관은 더더욱 현실 적합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집밥 선생은 성공은 변화한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엄마주의자들이 엄마의 손맛 타령을 한다 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요리는 생존을 삶으로 바꾼다. 다 큰 어른들이 엄마 집밥 타령하는 것은 보는 사람마저 부끄럽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 나가면 좋겠다. 노정태 자유기구가 경향신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칼럼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시대의 것으로 공론화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자, 이 시작은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백종원을 약간 저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계셨죠. 그래갖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 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뭐 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론화하는 어떠한 의견, 개인의 의견을 갖고 말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글이 더 공감될 것인가? 백종원을 엄마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글을 쓴 황교익의 칼럼이 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글처럼 그러한 관점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노정태 씨의 글이 더 공감될 수도 있을 겁니다. 판단은 독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 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해석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됩니다. 어느 한 가지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이제 공적인 측면의 사회적인 쟁점, 막 큰 어떠한 법적인 정책이라든가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사회적 쟁점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 있죠. 맞벌이라든가 뭐 엄마스러움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본인만의 관점을 설명, 이 시대의 것을 공론화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바로 칼럼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칼럼의 예시였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어떻게 그럼 칼럼을 써야 되나? 여러분들 그럼 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니라는 건 지금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글을 쓰는 게 좋을까? 칼럼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럼 쓰기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사실로부터 논거를 통해 주장으로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오레오 방식이나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인 오레오처럼 그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로부터 논거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내 주장이니까 어떻게 설득이 필요하겠죠. 모든 칼럼은 시사적이고 시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좋은 칼럼은 이런 거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논거가 분명하고 주장이 뚜렷한.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장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많은 학생들이 내가 배운 게 없고 전문성이 없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주장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게 좀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들 이제 이 말하기에 대한 측면 혹은 어떠한 수업 발표에 대한 걸 같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친구가 과제가 이런 거였나 봐요. 교육학 관련된 수업이었었는데 배움에 대한 서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움에 대한 걸 주제로 한번 간단한 스피치를 해보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한 열이면 여덟 아홉 명이 배움이라고 하니까 그 정말 학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때 뭘 배웠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성적의 위기가 이렇게 왔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고 지금은 뭘 전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그 말이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런 건 있더라고요. 교수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과제로 혹은 스피치로 이런 걸 진행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배움이라는 게 단순한 학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이나 개인에 있어서 난 정말 이 배움에 대한 기쁨, 무언가를 알게 된 기쁨, 그래서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전공을 선택하고 어떠한 측면에 그 포인트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주장이라든가 논거가 필요한데 데이터부터 드러난 논거가 필요한데 학생들은 뭐만 있냐면 주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데이터만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그냥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다. 이러한 정보가 있다.
내 실질적인 글쓰기에서는 필요한 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논지 구조를 만들고 내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일상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연습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장이라는 게 단순히 나는 오늘 무조건 밤에 뭐 칼국수를 먹어야겠어 뭐 이런 주장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정치적인 걸 수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아니면 관계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경험의 객관성이라는 양념을 쳐가면서 결국 나만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관점과 지식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럼니스트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자신만의 일관되고 강력한 삶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자신만의 글쓰기 양식이 있으면 더 좋아요. 이 두 가지가 있으려면 첫 번째, 일관되고 강력한 삶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게 있어야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태도가 있어야 되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나에게 익숙한, 나에게 잘 맞는 글쓰기 양식도 필요할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식으로서 뭐 두괄식, 미괄식 이런 것처럼 나에게 익숙한, 내가 익숙하게 접근했던 부분의 양식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사를 갖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칼럼니스트라는 게 단순히 딱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황교익 씨 얘기를 들어보면 막 칼럼니스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칼럼니스트라면 뭐 모든 측면에 있어서 관심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연결성이 있으니까요. 맨 처음에 이 글만 보더라도 해당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마라는 인물학적 그 시대적인 상황의 캐릭터를 갖고 와서 같이 논 거를 만들어 간 것처럼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나는 맛을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공감을 가지려면 공감을 유도하려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관심뿐만 아니라 타인이 갖고 있는 관심사까지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외부 압력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라는 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혹은 너의 말만 맞아서 내가 그걸 따라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영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한 영향력에 대한 발언권에서 압력, 프레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만의 주장, 나의 관점에 대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죠. 시야를 넓히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특히 새로운 영역을 위해서요. 제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 새로움이, 그러니까 익숙함을 자꾸 찾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뭘 할 때 익숙한 걸 더 선호하게 되고, 새로운 걸 약간 배제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일부러 시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전에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가 전에 그 전동 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외발 휠이. 어, 저희 그걸 좀 타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다니길래 내가 지금 이 나이 이걸 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도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다 주변에 저를 걱정하시는 사람이 너 그거 잘못하다 큰일 난다. 다치면 엄청나게 크게 다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타다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데서 한 대자로 한 두세 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랬지만 한 두 번 그렇게 넘어지고 나니까 좀 잘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기가 있긴 해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든 다음에 잘못 탔으면 아마 병원 신세를 졌겠죠. 이런 것처럼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익숙함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초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솔직히 여러분 같은 경우엔 이 부분이 아직은 확립이 안 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무언가 관점과 경험을 만들어간다. 익숙함을 만들어간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만들어진 다음엔 어떻게? 만들어진 다음엔 그걸 탈피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약간 딜레마죠.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또 넘어서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여러분만의 칼럼, 여러분만의 관점, 여러분만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칼럼이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좋은 칼럼은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요소를 기반으로 접근을 합니다. 관련성, 전제의 참, 충분한 근거, 반박 잠재우기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첫 번째 관련성은 전제의 참이나 거짓이 결론의 참이나 거짓에 영향을 미치면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좋은 논증의 조건이지만 전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무언가 관련성이 글 자체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논거든 어떠한 주장이든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각각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당 부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장에 힘을 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좀 제가 어깨 써놨지만 이게 교재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냥 연관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흐름 사이에서 아까 말했던 데이터와 논거와 주장 사이에서의 연결성, 관계성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전제라는 거 뭐냐면 이제 데이터 전제 참 수용 가능성이죠. 이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그걸 논거 삼아서 해석을 한다.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아예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 어떠한 통계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의도라든가 내용 자체를 자기 멋대로 전제를 참이 아닌 거기서 설정해 놓고 거기서 논거를 세우면 당연히 주장을 했을 때 이것만 놓고 보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주장이 납득이 가요. 대부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제 참을 배제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요새 보고 있는 약간 유튜브 영상 중에 존 샤피로라는 미국의 이제 보수주의 쪽 사람의 논거 혹은 토론 영상을 좀 보고 있어요. 보다 보면 이 사람과 이제 토론하는 상대의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트위터에 인종차별주의적인 언사를 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존 샤피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트위터에 연결돼 있는 후속 트위터는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뭔가 거기서 나왔던 얘기로 봤을 때뭐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악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딱 했는데 후속 보면 물론 내가 말한 그 사람들은 이러한 테러 집단에 저거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이제 후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제 이 부분에서 앞에 것만 보거나 전체 글의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는 그럼 이 문장을 보니까 너는 인종차별주의야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어떤 토론을 할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하나를 갖고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 전제, 너는 이거다라는 전제 하에 뭔가를 말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고 잘못된 관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충분한 근거예요. 충분한 근거. 이건 상대도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하기나 내용에서 지식의 약간 레벨, 지식의 수준, 완벽하게 아는 지식과 어설프게 아는 지식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지식과 아예 모르는 지식과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칼럼이라는 걸 단순히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근거가 납득할 만한 혹은 객관적인 형태의 근거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충분한 근거를 사용하면 주장이 탄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충분한 근거를 사용했을 때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해당 부분을 어떤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근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조사를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주장에 대한 맹신 혹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은 반박 잠재우기예요. 반박 잠재우기 같은 경우에는 칼럼이나 사세가 가장 취약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어떠한 측면의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 요새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제시한 논증 가운데 취약한 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한다. 이거 뭐냐면 상대가 이 부분에서 반박을 할 수 있으니 내가 그 부분을 미리 방어막, 방패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요걸 글뿐만 아니라 말하기에서 자주 쓰시는 분이 유시민 작가님이 이런 거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맞아요, 너는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말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말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지 않겠니?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상대가 공격할 거리에 대해서 미리 약간 방어막을 쳐놓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다 많은 독자와 공감을 일으키려면 이런 측면이 있어야겠죠. 자, 칼럼 작성 절차입니다. 칼럼 읽기. 우선은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시고 논지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아까 말했던 근거, 논거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내 입장과 관점, 여기서 어떤 입장, 어떤 주장을 펼쳐가겠다라는 걸 해서 자료의 활용 및 논증 방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선 내 주장을 기반으로 그걸 가장 그 메인으로 삼아 칼럼의 제목 및 개요를 작성하고 초고를 쓰고 고쳐 쓰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릴 이 해당 부분의 자료에 여러 가지 칼럼에 대한 포함을 좀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칼럼이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한 번쯤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칼럼 작성에 대한 좋은 칼럼의 기준에 대한 측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